김상준님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네네. 관객들을 보시고 서주시고요. 예.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김상준 씨. 자, 조명을 좀 바꿔보주세요. 오. 이분이 누구시죠? 김상준. 한 번 더 바꿔주세요. 이분이 누구시죠? 김상준. 예. 자, 지금 여러분이 조명이 바뀐다 그래서 김상중님이 딴 사람이 되지는 않았죠. 네. 계속 김상중님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죠. 네. 그거를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단순히 어떤 한 물체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체가 뭔지, 그리고 그 물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도망쳐야 할 물체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네. 빨강색 사각형하고 파란색 사각형 안에 회색 사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럼 이 두 개의 회색 사각형이 다르게 보이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달라 보이죠? 사실은 달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빨강색하고 초록색 사각형을 없애주고. 이제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아까 다르게 보이셨던 분들도 같아 보이죠? 네. 이것이 아까 조명이 바뀌어도 우리가 김상중님을 계속 김상중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뇌는 어떤 추론을 하고 있냐면 왼쪽에는 빨간색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른쪽에는 녹색 조명이 비치고 있다고 가정을 그냥 자동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중심에 있는 회색에서 같은 파장의 빛이 반사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회색에 해당하는 물체는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추론 과정을 거쳐서 뇌는 이미 이 두 개의 회색 물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추론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어우. 뭐야? 저기 움직이는 거 보고 돌아가는 걸로. 막 돌아가요. 그러면 뱀 같은 게 돌아가죠? 네. 이상하죠? 그런 정지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까? 지금 들어오는 정보만으로는 물체의 정확한 정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많은 정보들하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해서 뇌는 가능한 한 정확한 추측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분명돼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와 비슷한 패턴을 봤을 때 그 패턴들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였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 그럼 제가 그 인터넷 어딘가에서 사진을 본 것 중에 예. 홀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예. 그 주위에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경우도 이 동물들이 느끼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20세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뇌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증기기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퍼져 있으니까 인간의 뇌도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그런 기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의 뇌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 100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현미경을 써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예요. 한 100년 전쯤에 브로드만이라는 신경해부학자가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의 뇌를 하나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죠. 영역으로 나눠놨어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영역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배열된 방식이 한 영역에서 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부분마다 이제 경계선을 긋고 전체 뇌 지도를 만들고 보니까 인간의 뇌가 한 50개 정도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씩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 관리를 못한다거나 사고를 일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를 보시면 주름들이 많이 접혀 있죠. 네. 그 주름을 전부 다 피면 보통 테이블보 하나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개골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꼭이 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케이블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 케이블들을 다 펴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하면 그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대충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지구에서 달나라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정교하게 접혀 있는 그런 뇌입니다. 아니 우리 혈관만 다 이어도 지구 한 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길이가. 예, 그거보다 훨씬 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보다 더 긴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이렇게 100년 전부터 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물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뭐에 비유했을까요? 컴퓨터? 그렇죠.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컴퓨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뇌는 일종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뭘로 비교를 하죠?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부품을 뜯어갖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는 일종의 스위치예요. 스위치를 여러 가지를 배열을 하면 그 스위치가 배열된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8년도에 이제 가정용 PC가 보급되기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에 들어있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한 3만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신형 컴퓨터에는 100억 개 정도의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들어있던 컴퓨터가 그 당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보다 여러분들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두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도 일종의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성능을 일단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보려면 그러면 인간의 뇌 안에 시냅스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가 몇 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가 동시에 몇 개의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시냅스가 대충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1000억 개.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세포는 대략 한 10,000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는 한 10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보다 인간의 뇌가 난 거네요.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는 사실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갔고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리켄이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푸가쿠라는 그런 슈퍼컴퓨터였어요. 그 푸가쿠라는 슈퍼컴퓨터는 이미 인간의 시냅스보다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파워가 거의 한 15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후각도를 돌리려면 그거보다 한 100만 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설사 시냅스와 트랜지스터가 같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의 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결국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 아이는 지능이 높다,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과연 IQ는 뭘까요? IQ가 지능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니까 IQ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지능 검사 해보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요. 아유, 예. 아마 대부분들이 IQ 검사를 받는 순간 생애 최초의 좌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IQ 검사가 자신의 지능을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추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능 검사가 재는 것들은 인간의 뇌가 하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만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IQ 검사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한 문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뭐 IQ 플러스 EQ 플러스 뭐 MQ 플러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뇌의 잠재적인 능력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건 굉장히 무섭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잡아먹히기를 바라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기생충? 기생충. 예, 기생충이죠. 정답. 기생충이에요. 기생충들은 일단 다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치 몸이 숙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생충 중에는 숙주를 여러 필요하는 그런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숙주 A한테 가서 붙어 먹고 살다가 등치가 커진 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가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 숙주를 버리고 그 다음 숙주로 옮아가야 돼요. 어허. 여기 보이시는 그 달팽이 안에는 사실은 르코클로리디움 패라독섬이라는 벌레가 들어있는데요. 뭐예요? 기생충이 있구나. 징그러워. 이 벌레는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달팽이 안에서 커요.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달팽이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럼 이제 번식할 때가 됐는데 이 달팽이 몸 안에서는 번식할 수가 없어서 새 몸 안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숙주로 삼았던 달팽이가 새한테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달팽이를 좀비로 만들고 자기가 마인 컨트롤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 달팽이를 자살로 몰아가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달팽이는 새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사는 그런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루코클로리디움이 활동을 개시하면 그럼 이 달팽이들은 거기에 이제 혼이 들렸다 그러나? 뭐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움직여요. 그 네온사인처럼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서 새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요. 와.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달팽이가 잡아먹히면 루코클로리디움은 굉장히 만족하는 거죠. 새 몸속으로 들어가지.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능이라는 것을 생명체와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면 이 달팽이가 갑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는 게 지능적인 행동인지 반지능적인 행동인지 구별할 근거가 없어져요. 지금 달팽이의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지능 또는 그 지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새한테 잡아먹힌 달팽이, 그 달팽이 몸에 있던 로코클로디움, 이 둘 중에 누구의 지능이 더 좋았던 걸까요? 몸속에 있던 애. 그렇죠. 이름 기네. 지능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능의 주체가 무언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게 뇌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도대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뇌가 없다면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뇌가 없다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뇌가 없어지면 살기 어렵지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과연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와, 어렵다. 야, 어렵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파리 지옥불이에요.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파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곤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그걸 잡아서 잡아먹을까요? 뇌가 없는데 뇌가 없다는 거는 신경세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감각 아닐까요? 뭐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이파리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 털들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털들이 건드릴 때 우리도 누가 자기 털을 건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파리 지옥불도 자기 이파리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종의 덫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덫도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지만 가서 슬쩍 건드리면 팍 다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지옥불도 일종의 그런 덫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연구자들이 이 파리 지옥불의 행동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파리 지옥불이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떡해요? 젓가락 같은 걸로 맞아요, 혀를 맞아요. 싹 건드리면 네, 네. 그럼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안 다쳐요. 이걸 다치게 하려면 결국 다치게 결국 해보셨어요? 곤충을 줘야 돼요. 예, 곤충은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언젠가 보면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뭐 이렇게 물어서 뭐 한 번에 영양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물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 파리 지옥불 입장에서 보면 입을 한번 닫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동물처럼 덫처럼 탁탁탁 순간적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곤충이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소화액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겠죠. 다른 곤충을 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지옥불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한 20초 정도 안에 여러 번 그 털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털이 여러 번 자극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젓가락을 가서 한 번 툭 건드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알이 잠깐 지나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입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걸어 다녔다는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파리 지옥불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리 지옥불이 숫자를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몸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이상 자극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온 모양이군 하고 입을 닫는 거거든요. 최소한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일어난 일이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은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가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식물체들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소름 돋아. 일종의 식물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